자,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닫힌 문 너머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수사관의 눈으로 사건 현장을 따라가 보면서 그 본질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냥 부부싸움이 좀 격해진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근데요, 바로 이 생각, 이 흔한 오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수사관들의 눈에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것 사이에는 뭐랄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말다툼,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수사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멍자국, 그 너머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수사관들은 어떤 비법을 쓰는지, 그리고 사건이 처벌로 갈지 보호로 갈지 그 갈림길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법적 현실까지 이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멍자국 너머의 진실. 부제는 수사관은 범죄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인데요. 자,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은 과연 뭘 볼까요?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소란이나 상처, 이런 것들 너머에 숨어있는 어떤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읽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 패턴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관들한테 가정폭력은 어쩌다 한번 욱해서 터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폭행보다 이 통제 자체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저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요, 현장에 남아있는 비물리적인 증거들을 더 신뢰합니다. 왜? 막상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위축된 태도, 부서진 물건, 빼앗긴 휴대전화, 이런 단서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말로는 숨길 수 있는 관계의 권력 구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깨진 접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사자들은 홧김에 그냥 던진 거예요, 실수였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사관의 법률적인 시선에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특수 협박 아니면 재물손괴라는 범죄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이라는 변명은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수사 비법입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이제 무대는 조사실로 옮겨지죠. 여기서부터 수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사자들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까지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댁은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혹은 화가 나면 보통 어떻게 푸세요? 이런 거요. 이게 그냥 뭐 스몰 토크, 안부 인사가 절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누가 힘을 가졌는지,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지,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수집하는 아주 정교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흔적, 특히 사과 메시지의 역설인데요. 보통 가해자는 반성하는 의미로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게,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수사관한테 이 문자는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려고 보낸 문자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럼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건 어떨까요?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 이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변명 대신에 객관적인 위치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구금까지 가능한 말 그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처벌이냐 보호냐. 증거 수집이 끝나면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화와 보호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인가,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 기준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 응보와 교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봐야 합니다. 한쪽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벌을 줘야 한다는 응보의 관점이고요. 다른 한쪽은 행동을 교정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교화의 관점이죠.
법원은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울의 추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판사와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또다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 질문이 모든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경로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만약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왼쪽에 일반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목적은 처벌이고 결과는 징역이나 벌금, 즉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피해자가 원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오른쪽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은 주변 사람이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정말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법은 더 이상 당신을 한 집안의 가장이나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폭력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볼 뿐이에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런 관계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오직 법의 일반 원칙만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 대응, 이른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는 그냥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억울한 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이런 감정적 호소 대신에 객관적인 증거로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스스로 분노 조절 상담 같은 곳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제발 합의 좀 해줘 하면서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거, 이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수는 바로 아이들을 중간에 내세워서 메신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아주 사적인 공간은 어디까지이고 법이라는 공적인 개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수사 여정이 그 경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